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트남으로 떠나나요? 요즘 뭐 조금 리오프닝 되면서 관광도 열리고 그러니까 베트남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여행 얘기는 할 수 없고 베트남의 정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 베트남 관광 한번 안 가신 분들 찾기 힘들죠. 이제 북쪽에 수도 하노이가 있고요. 네. 남쪽에 이제 호치민시가 있고요. 예전에 사이공이라고 불렀죠. 딱 그 정중앙에 이제 다낭이라고 있는데요. 요즘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찾는 관광지가 이제 다낭시인데, 네. 뭐 경기도 다낭시라는 경기도 그런 다낭시. 별명까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네. 기업체들까지도 요즘에 베트남 얘기를 안 꺼내는 음. 업체가 없을 정도로 베트남 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하고의 관계가 조금 애매해지면서 기업들이 베트남에 제조 공장을 옮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관광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베트남이 이렇게 인기인 이유를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위치적으로 네.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죠.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그 뜻은 한국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뜻이고요. 이미 이제 입증이 됐죠. 베트남이 이제 제조 경쟁력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든 LG전자든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현재 베트남에 가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고요. 네. 그 나라 GDP에 기여하고 있고 더 중요한 점은 문화적인 것 같아요. 한국인이 봤을 때 네. 동남아 사회 가운데서도 베트남만큼은 그러니까 한국인이 알고 있는 유교주의라든지 네. 불교주의라든지 혹은 뭐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거의 모든 한국인이 갖고 있는 현대적인 정서나 혹은 전통적 질서가 거의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 노동 관리라든지 혹은 이제 기업체를 꾸릴 때 있어가지고 네. 한국과 가장 이질감이 적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도 유독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지역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휴대폰 제조 공장들이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갔죠. 그렇다 보니까 베트남 GDP의 한 3분의 1은 삼성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중 갈등 결국에는 이게 베트남을 더 경쟁적인 뭐 수혜자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이제 아시아가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의 주요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서방 사회든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만한 어떤 노동이든 네. 그다음에 물건의 생산지 대체지가 필요한데 이제 베트남이 그런 어떤 미중 갈등의 어떤 그런 국면에서의 어떤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문화적인 부분도 꽤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항서 축구 감독도 굉장히 유명했죠. 그러네요. 예, 박항서 감독이 있네요. 이미 이제 그런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이제 한국 기업이든 한국 문화든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전쟁하고도 저희가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 우리가 월남 전쟁이라고 불렀던.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네.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 더 선호도가 큰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경험을 했고 학습을 한번 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베트남 정치에 대해서 혹은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잘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베트남과 한국은 굉장히 과거에 아픈 역사도 공유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역사도 공유를 했었죠. 식민지 경험이라든지. 네. 근데 지금은 양 국가가 서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최대의 경제 협력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정치를 좀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베트남 쪽에서 올해 굉장히 큰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베트남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해서 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작년 12월에 한국에 방한했던 국가 주석이 계십니다. 국가 주석이라 하면 한국의 이제 대통령하고 같은 위상인데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죠. 네. 응호엔 수원 푹이라는 국가 주석인데 이분이 이제 박항서 축구 감독하고도 방송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친숙한 베트남 정치인분의 하나시고요. 보통 저희가 푹주석 이렇게 부르죠. 그렇습니다. 네. 푹주석인데 한국의 친한파로도 널리 알려졌고 지난 12월에 봐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러브샷을 했던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그런 정치인인데 올 1월에 갑작스럽게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주석의 임기가 5년이거든요. 네네. 근데 불과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그 어떤 국가 주석이든 혹은 이제 당 서기장이든 네. 총리든 이런 주요 직책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임기를 대부분 채우기 마련이고
그런 어떤 정치 갈등, 내부적인 권력 투쟁의 뉴스가 외부로 뉴스를 네. 통해 잘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 1월부터 3월까지 설왕설래가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왜 북주석이 사임을 했냐 갑자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3월 2일 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전해진 거죠. 1970년생인 네.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52세인 보반 투엉이라는 네. 아주 젊은 정치인이 갑자기 국가 주석으로 이제 선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의회를 통과해서 실제로 국가 주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권력 교체가 일어난 거죠. 제가 베트남 쪽 이 정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임기를 그대로 채우고 대부분 베트남은 5년 그리고 연임해서 10년까지 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10년에 한 번씩 정권 교체된다고 보시면 돼요라고 했는데 2년 만에 푹 주석이 3년 못 채우고 사임을 했고 거기에 70년생인 새로운 주석이 올라왔다. 그렇다면 갑자기 사임한 배경 뭐 뒤에 특별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네네. 그 베트남 정치 체제를 좀 더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좋습니다. 그 이제 이런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네. 이제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라든지 국가 위에 공산당이라는 특수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중심 체계죠. 그래서 서열 1위를 보통 당 서기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산당 총비서, 네. 이분이 이제 그 권력 서열 1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 주석, 세 번째가 이제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총리,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의회를 담당하는 국회의장, 네. 이렇게 이제 네 명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북한과 우리가 중국의 사례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당 비서와 국가 주석, 그다음에 총리는 아닌 경우가 많은데 네. 뭐 이런 그 주요 직책을 한 명이 독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시진핑이 그렇고요. 네. 북한은 이제 뭐 김정은이라든지 김정일이 과거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경우는 철저하게 과거부터 이 네 가지 직책을 분리해 왔어요. 그래서 네 명이 서로 견제해 가면서 권력을 나눠서 행사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베트남의 체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서열 순위 1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 79살에 가까운 응우엔 푸쫑이라는 네. 그 공산당 총비서 이분이 지난 10년 넘게 이제 당을 이제 장악해 오시면서 실제로 공산당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서열 2위인 응우엔 수안 푹 총리를 네. 이제 사임하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이제 알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78세 응우엔 푸쫑 서기장이 1등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2등인 국가주석을 사임하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좀 내리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는 아까 신임 서기장으로 온 사람이 70년생 보반트엉이라는 그렇죠. 분이라고 했는데 네. 이 신임 서기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년에 가까운 어떤 나이 차이가 두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대 교체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왜 했을까가 중요한데 이제 이분이 우리 지금 현재 나이가 52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중앙 정계에 데뷔한 지도 사실은 10년이 채 안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분이 이제 남쪽 출신이거든요. 호치민에서 정치 이력을 쌓아와서 중앙에 데뷔한 정치 신예에 가까운 분이세요. 네. 그래서 지난 5년간 이제 약간 급성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과연 왜 이번에 국가 주석으로 갑작스럽게 선임이 됐느냐.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중앙 정계에 특별한 후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베트남의 문제를 이 쫑 서기장은 이 기존 관료들의 부패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정말 새로운 인물로 그 혁신 정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보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신임 투엉 주석이 네. 완전한 공산주의 이론가예요. 철학과도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부를 하고 철저하게 당에서만 활동을 한 그러니까 경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네. 공산당 이론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쫑 서기장이 볼 때는 이런 젊고 참신한 이론가가
이 공산주의 그다음에 막스 레닌주의를 혁신해서 이 어떤 국가의 기틀을 막스 레닌주의로 확고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종의 정풍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성격을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요. 이제 당의 이념성 강화와 그다음에 부패와의 전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당의 이념성 강화, 부패와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은 조금 뭐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당의 이념성 강화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서기장도 그 과거 소비에트 연방과 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배워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분도 그 하노이에서 그 공산주의 이론을 강의할 정도로 굉장히 이론가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지난 10년간 베트남을 조금 살펴보니 문제는 너무 그 현재의 당 지도부와 공무원들이 부패해 있다라는 것을 첫 문제로 보는 것 같고요. 이 부패한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공산주의 사상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재무장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중국도 그간의 개혁 개방에 따른 가장 큰 그 부정적인 요인이 부패다. 그래서 다시 당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지금 시진핑이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젊은 트엉 신임 주석이 베트남에 등장을 했는데 젊으니까 우리는 개혁 개방을 조금 더 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당의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사회주의가 공통으로 분배하거나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게 많아질까 봐 약간 우려가 좀 생기는데요. 그렇죠. 중국도 현재 이제 공동 부유라는 말 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을 좀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가 워낙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려하는 거죠. 당이 봤을 때는 이런 빈부격차의 커다란 이 상승을 국가의 한 위험 요소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를 잠재우고 당의 어떤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베트남도 부패가 상당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부패의 고리가 이어진 푹 주석을 사임하게 만든 게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다. 이제 그거를 좀 억울할 수 있겠는데 네, 그걸 전면에 내세우고 사실은 뒤쪽에 다른 게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베트남 경제는 최근 10년간, 20년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제 한국의 기업인들도 베트남 생활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불평 불만을 하세요. 너무 이제 공무원들이 일당 독재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지닌 분들이 뭔가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급행료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뭐랄까 그렇죠.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여지없이 벌어진 거죠. 백신을 수입한다거나 네. 우리 검사 키트 알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사실은 거의 전 부처에서 이제 부정부패가 일어나니까 이제 쫑 서기장이 봤을 때도 이건 좀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베트남은 사인의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당서기, 그다음에 주석, 밑에 경제 담당, 총리 뭐 이렇게 해서 4명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번에 이런 변화가 이런 사인의 견제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 뭐 1인 독재로 조금 더 강화됐다거나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이제 공산주의 정치권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굉장히 이제 고인물들이 많죠. 왜냐하면 혁명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원로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베트남 그 정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와 시장주의의 경쟁도 있지만은 북부인 이제 하노이와 남부인 호치민의 어떤 갈등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쫑 서기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만간 3, 4년 내에 퇴임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선임된 주석을 중심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근데 새로운 신임 얼굴들이 3-4명이 추가로 선임이 되겠죠. 그런 경쟁이 이제 현재 물밑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의 이 세대 교체, 정치인의 세대 교체, 트엉 신임 주석 굉장히 젊은 70년생이 주석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의 앞으로의 관계에도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겠네요.
베트남 경제에서 우리가 가장 큰 강점이라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은 뭘 꼽으세요? 저는 역시 이게 나라가 네. 상당히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크고 단단합니다. 제조업도 강하고 농업, 해산업 그 모든 측면이 강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젊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MZ 세대 혹은 이제 인구 위기를 얘기하는데 자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젊음이군요. 네. 베트남은 그 1억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말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성장이 더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동 인구가 엄청나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큰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대중관계가 애매해졌기 때문에 결국엔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베트남의 정치 얘기도 저희가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재 고려대 아세안센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